예, 안녕하세요. 6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주차 강의를 좀 늦게 올려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관련된 부분에서 이번 연휴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강의를 바로바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바뀐 세법에 대해서 적용한 거라 여러분들 설명을 못 드렸는데 2019년도 판하고 2020년도 판하고 소득세법은 조금 바뀐 부분이 있어요. 뭐 그동안은 뭐 다른 부분이 아니라 바뀐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문의를 주셨는데 수업을 너무 열심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주 문의를 주신 거에 대해서 수업을 열심히 들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뀐 부분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019년도까지는 사실은 접대비에 대한 얘기를 진행할 때 접대비 한도액에 대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접대비 한도액이 2,400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쨌든 접대비 한도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였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2019년도와 20년도가 다른데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세법이 개정이 돼서 2020년도부터는 2020년도부터는 접대비 한도가 이렇게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한도가 2,400에서 3,600까지 상향이 되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어떻게 돼요? 접대비에 대해서 송금이 아니죠.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정리가 됐고요. 또 업무용 차량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부분이 금액이 조금 올라갔죠. 올라가가지고 관련된 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부분에 있어서 업무용 사용 비율이나 총 금액이 어떻게 된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됨으로써 이런 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금액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다른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한도를 올려줌으로써 관련된 비용을 경비 처리를 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사실 이거는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면요. 사실 기존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들을 비용화 시키면서 소득세를 어떻게 돼요? 절감시키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데 부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간주해서 아마도 시행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혹시라도 뭐 소득세나 뭐 개인 사업자분들은 소득세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실 때 관련된 부분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업무용 차량이란 부분 자체나 접대비란 부분 자체가 많이 적용이 됐을 때는 사실 중소기업한테 유리하거든요. 중소기업이나 또는 업무용 차량에서 움직이는 어떤 소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관련된 부분 정정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얘기했던 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득을 얘기하면서 또한 필요 경비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동산 임대업을 잠깐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을 살펴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총 수익 금액이 계산되는지 그리고 수입 시기는 언제인지 이런 데 부분을 간략하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사업 형태인데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간주임대료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소득에 대한 범위가 조금 다르게 나타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로 부동산 임대업을 별도로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부동산에 대한 그 범위,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면은 보통 땅 또는 건물 이런 것들을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부동산, 동산, 즉 부동산, 움직이지 않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임대합을 영위하는 것 자체를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의를 살펴보면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까지도 대여하는 사업을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다? 대여하는 사업을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납부해야 할 세금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다른 소득금에서 공제 않고, 다른 거랑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은 부동산끼리 한다는 거예요. 다른 소득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월시켜 다음 과세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소득금액을 공제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은 부동산 임대업은 책에 보시면은 자, 이 내용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A라는 회사가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 제품 제조업을 같이 영위를 합니다. 같이 영위를 하는데, 이렇게 같이 영위를 하는데, 여기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예를 들면 12월 31일까지 결손이 났어요. 결손이 마이너스 500. 그리고 다른 제품 사업에서는 이익이 났다고 치십시다. 500.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이 하면 같은 사업이니까 납부세액이 사실은 없는 거죠. 없는 건데, 부동산 임대업에 한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이게 2019년도 과세기간에 이렇게 해서 서로 어떻게 한다? 공제시키지 않고, 얘는 얘대로 세금을 납부하고, 얘는 2월 시켜서 차년도 2020년도 차년도에 이익이 났을 때 요거끼리만 어떻게 한다? 상계한다. 같이 지워진다는 거죠. 상계한다. 이게 부동산 임대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책에서 나와 있는 366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버전 366페이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2월 시켜 다음 과세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결국에는 사업자는 이렇게 두 가지의 사업을 영위할 때는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임대업이 있다면은 이걸 뭐 해야 된다? 구분회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별도의 장부를 작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런 신고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섞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엔 비용적인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법률상에 나타나는 부동산 임대업의 범위는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여기서 부동산의 권리란 전세권, 지상권 또는 지역권을 말한다. 또한 공장, 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그리고 광학권자, 조광권자, 덕대가 채굴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알고 넘어가야 될 거 중요한 게 있죠. 많이 얘기가 되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전세권, 지상권, 채굴권, 조광권입니다. 그 밑에 세부사항의 용어의 뜻이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내가 어떠한 그 건물을 잘 알고 계시겠죠? 설명 안 해도
건물을 전세금을 두고 들어가서 그거를 일정 계약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자, 지상권.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의 건물, 기타 공장분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땅의 소유는 내게 아니지만은 땅 위에 있는 것들은 내 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지상권과 전세권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요. 채굴권인 거죠. 채굴권. 많이 보는 게 채굴권. 광국에서 등록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생물을 채굴해서 할 수 있는 권리. 즉, 이 땅은 누구 거예요? 땅은 땅 주인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데 속에 뭐 광물이 있어요. 있는 광물을 어떻게 한다? 내가 채굴을 하고자 할 때 그 채굴에 대한 부분이 뭐다? 채굴권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채굴권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런 된 부분이 어떻게 저기 366페이지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금액의 그 용어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 보시고 부동산 여러분들이 지금 학과가 세무부동산학과잖아요. 세무부동산학과에서 아시다시피 민법을 수업을 들으시는지 수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만약에 뭔가를 하고 싶다면은 사실은 민법을 좀 배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떠한 이런 관리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 꼭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한대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소득금액에 대한 범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금액은 부동산 임대업과 서로 어떻게 한다? 자기들끼리만 상계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결국은 어떻게 된다? 필요 경비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이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것은 총수익 금액을 따지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세보증금을 받았을 때 그 전세보증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떻게 된다? 금융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간주합니다. 금융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금융 수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한다? 세무서에서는 입금, 법인세가 아니니까 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증금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된다? 뭐가 있을 수 있다? 경과의 수에 따라서 간주 임대료가 발생할 수 있다. 간주 임대료라고 하면은 실제로 임대료를 발생시키진 않았으나 전세 임대 보증금으로 인해서 임대료를 이자 차익만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간주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간주 임대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주 임대료는 그러면 얼마를 내야 되냐? 얼마를 내야 되냐는 부분은 금융회사에서 정기 이자율을 그러니까 금융회사의 정기 이자율을 고려해서 뭔다? 기획재정부령으로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간주 임대료가 몇 프로냐?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게 매년마다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얘기한 건 2019년도 간주 임대료, 2020년도 간주 임대료를 댓글을 달아주시고, 또 하나 법인세법에 보면은 똑같이 이거에 대한 간주 입금이라고 있습니다. 간주 입금 책을 2권 사셨으니까 찾아보세요. 2권이 한 세트니까 간주 입금을 시키는 임대료에 대한 간주 입금이 있겠습니다. 이 간주 입금이 이자율, 요 이자율까지 같이 찾아서 수업할 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고 관련된 부분 수업 들으신 다음에 어떻게 한다? 댓글을 같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 비교돼서 36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부분은 좀 더 나중에 혹시라도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소득세에서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어떻게 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그 부분만 인지하시면은 나중에 저를 찾아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준 경비에 대한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를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거는 요 부분이 아닙니다. 요 부분 아니고 요 내용과 상관없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필요 경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필요 경비와 귀속 연도에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확정되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필요 경비와 총 수익 금액을 어떻게 한다? 그 과세 기간 안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 과세 기간에 대한 필요 경비와 총 수익 금액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책으로 보시면은 38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제가 같이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랑 PPT를 통해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일단은 그냥 이렇게 PPT 없이 설명을 좀 드리고 이해, 이해하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 같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당해년도 우리가 누진세 제도를 선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비와 총 수익 금액이 어디에 기속되냐에 따라서 그 당해년도의 세율이 달라질 수 있고, 세율이 달라진다는 것은 뭐가 바뀔 수 있다? 소득세가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어떻게 된다? 이 총수익 금액과 필요 경비가 어느 기속연도에 어느 시점에 어떻게 속하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본적인 것은 상품, 제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음의 할인, 그러니까 크게 법률에 나와 있는 것은 상품, 제품 또는 그 밖의 상품에 대한 판매, 그리고 이외에 그 영업과 관련된 기타 해당하는 자산, 그 다음 시용 판매, 그다음 위탁 판매, 할부 판매, 그리고 금융이나 보험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그다음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해서 발생하는 소득, 그다음 건설, 제조, 기타 용역 제공에 대한 부분, 또는 인적 용역, 사람이 직접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부분, 다음 무인 판매기에 대한 판매, 어음의 할인,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럼 매입가액이나 기업회계 기준에 나온 것들을 어떻게 적용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그 다음 진행할 건요. 우리 각 사업연도 소득과 소득세법의 사업소득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크게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법인세법과 소득세는 같은 개념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소득세 개념의 하위 개념으로서 별도의 법률로서 정해져 있고, 소득세는 개인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를 정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결국엔 여기서 발생하는 총소득 금액과 법인세에서 발생하는 각 사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해요?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고 조금 어떻게 돼요?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과 개인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여러분들과 진행을 하면서 제때 이렇게 업로드를 못 시켜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지금 사실은 법인세 강의도 같이 아시다시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죄송합니다. 이게 전화가 와서 계속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수업을 진행하는 거 다 끝났으니까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가 사업소득이 끝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는 기타 다른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사실 이번 주에 그 연휴가 있는데 수업도 들으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부담스럽겠지만은 뭐 이제 곧 코로나도 종료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확인하시고 앞에 제가 퀴즈 냈던 거 작성해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